저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친구와 함께 체육관 휴게실을 빠져나오며 뒤따라오는 검은 그림자의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때 우리는 학교가 종종 이전에 묘지가 있었던 땅 위에 지어진다는 말을 떠올렸다. 얇은 벽이 너를 조여오는 듯한 공포. 옆집은 이미 비었는데 누가 두드리는 걸까? 축축한 물방울과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바닥에 남는다. 문이 잠긴 밤 신음소리, 이 귓가를 파고든다. 안전한 새 집에서도 벽은 여전히 너를 지켜보는 듯하다. 그 대학 신입생 시절 방학을 코앞에 두고 기말고사와 대체 리포트를 준비하던 때였다. 나는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그 과목은 내가 특별히 좋아하던 수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꽤 철저하게 자료를 모으고 내용을 다듬느라 시간을 쏟아부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책상 위에 쌓인 노트와 컴퓨터 화면이 내 유일한 세계였다. 조용한 밤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지기 시작했다. 쿵쿵. 오른쪽 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누군가 주먹으로 벽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하지만 세게 치는 건 아닌, 마치 문을 노크하는 것 같은 규칙적인 울림. 그 소리는 처음엔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다. 당시 내가 살던 곳은 오래된 연립주택으로 자형태의 구조였다. 가운데 빈 공간이 계단으로 이어지고 양쪽에 집들이 붙어있는 그런 곳. 내 방은 그 여자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옆집과 얇은 벽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었다. 평소에도 옆집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거나 가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기 때문에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마 옆집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TV 볼륨을 높인 모양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리포트에 집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쿵, 쿵, 쿵. 점점 더 규칙적으로 마치 심장 박동처럼 반복되었다. 옆집 사람들은 나이 든 부부로 얼굴은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 그분들이 밤늦게 이런 소란을 피울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처음엔 의아함이 들었다. 무슨 일 있나? 아프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리포트를 마무지려던 참에 예민해진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집중이 깨지는 게 짜증났다. 신경 쓰지 말자, 그냥 무시하자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소리는 여전히 벽을 통해 울려 퍼졌다. 쿵, 쿵, 쿵. 참을 수 없었다. 결국 화가 치밀어 올라 나는 주먹을 쥐고 벽을 세게 내리쳤다. 쾅! 그 충격이 벽 전체를 울리며 옆집으로 전달되었을 게 분명했다. 소리가 멎기를 기대하며 숨을 죽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됐어, 이제 조용해졌네 라고 안도하며 리포트를 마무지었다. 파일을 저장하고 교수님께 메일로 보내는 걸로 작업을 끝냈다. 출력은 내일 학교에서 하기로 하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웠다. 그날 밤 꿈속에서조차 그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치는 듯했다. 하지만 피곤함에 그냥 넘겼다. 다음날 아침 새벽 6시쯤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밖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지? 이 시간에?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문을 열어보니 계단과 복도에 경찰들이 빼곡히 서 있었다. 파란 제복과 무전기 소리가 어우러져 평범한 아침이 갑자기 공포 영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자마자 한 경찰이 나를 보더니 달려왔다. 아, 여기 사십니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어젯밤에 이상한 걸 보지 않았는지, 특별한 소리를 듣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의 눈빛엔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반문했.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어젯밤 옆집 부부가 싸우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남편은 자수해서 지금 조사 중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제 그 두드리는 소리, 그게 설마? 나는 떨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밤벽에서 들린 소리를 자세히 설명했다. 소리가 언제부터 들렸는지, 어떻게 반복되었는지, 내가 벽을 친 후 멎었는지,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 메일 보낸 시간을 보여주었다. 11시 15분. 그때 파일을 저장하고 보냈다고. 경찰은 고마워하며 메모를 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왜 나가보지 않았을까? 그 소리가 도움 요청이었을지도 몰라. 밤마다 벽을 바라보며 자책했다. 그 얇은 벽 너머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아. 이틀 후 그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다시 한번 리포트 메일 보낸 시간이 정확한지, 소리가 언제부터 들렸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엔 꾸중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왜 그때 문을 두드려보지 않았나? 라는 듯이 죄책감이 화로 변했다. 나는 수화기를 쥐고 소리쳤다. 똑같은 이야기를 왜 자꾸 물으세요?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시간이 안 맞아서요.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은 10시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당신 파일 저장 시간은 11시 15분이잖아요. 남편은 11시 되기 전에 이미 경찰서로 와서 자수했어요. 그 소리는 대체 누가 낸 거죠? 그 형사의 전화 이후 나는 연립주택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얇은 벽 너머에서 들려왔던 그 쿵쿵 소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였다는 사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마다 잠을 자다 깨면 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쿵쿵, 그 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두려웠다. 나는 방 안의 모든 전등을 켜놓고 잤다. 하지만 어두운 밤 침묵 속에서 벽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는 듯했다. 며칠 뒤 나는 그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연립주택의 집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그는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내가 끈질기게 묻자 결국 입을 열었다. 그 집, 사실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오래전 그 방에서 젊은 여성이 살해당했지. 부부싸움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뒤로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세입자들이 말하곤 했어. 그는 덧붙였다. 특히 그 벽, 너희 방과 옆집을 나누는 그 벽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 그래서 그 방은 월세도 싸게 내놓은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쿵쿵 소리가 단순히 옆집 부부의 싸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 벽에는 더 깊은 원한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기말고사와 리포트 때문에 당장 이사할 여유는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방에서 며칠을 더 버텨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쿵, 쿵. 이번엔 더 선명했다. 소리는 내 방벽에서 나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가 벽을 손으로 두드리며 다가오는 듯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그 순간 벽 너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등을 켰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벽은 고요했고 소리도 멈췄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방울이 눈에 띄었다. 축축한, 마치 누군가가 젖은 발로 걸어간 듯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놓여 있었다. 내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복도는 어두웠고 자형태의 연립주택은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집주인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숨을 고르며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리포트를 마무리해야 했고 짐을 챙겨 이사 준비를 해야 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벽을 확인했다. 아무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방 안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기며 그 방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던 중 책상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이전 세입자가 남긴 메모였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밤에 벽 두드리는 소리 들리면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녀? 그 여성이 누구일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쥐고 집을 나왔다. 그날 나는 근처 절을 찾아가 스님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스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집은 원한이 깃든 곳이에요. 오래전 그곳에서 죽은 여성이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벽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하는 거예요. 스님은 나에게 작은 부적을 주며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리고 매일 밤 불경을 외우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 집에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라고 했다. 나는 즉시 이사를 준비했다. 새 집은 밝고 현대적인 원룸이었고 얇은 벽도 음산한 기운도 없었다. 나는 스님의 말대로 부적을 문에 붙이고 소금을 뿌렸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안개가 짙게 깔린 밤이었다. 나는 새벽에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쿵, 쿵. 이번엔 벽이 아니라 문에서 나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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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리고 곧이어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부적을 꼭 쥐고 불경을 외웠다. 시간이 지나자 소리는 멈췄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축축한 물방울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긴 머리카락 한 올이 놓여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전등을 켰다. 하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영혼은 너와 강하게 얽혀 있어요. 단순히 집을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너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려 하고 있어요. 스님은 정화의식을 위해 예전 연립주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겁에 질렸지만 스님과 함께 그곳으로 집은 이제 비어 있었고 더욱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스님은 내가 살던 방에서 불경을 외우며 소금을 뿌리고 작은 나무 상자에 부적을 넣어 봉인했다. 의식 중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쿵쿵.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가 울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스님의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의식이 끝난 후 스님은 말했다. 이제 그 영혼은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원한은 깊었어요. 앞으로 낯선 집에 들어갈 때는 조심하세요. 특히 오래된 집은 영혼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스님은 봉인된 나무 상자를 절에 보관하겠다고 했다. 새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포는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렸다.